50, 뭐 다 힘들죠. 10대나 10대도 힘들고, 다만 10대는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힘들긴 하지만 자기를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20대는 대학 공부도 있지만 취업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고, 30대, 40대들은 취직해서 이제 자리 잡아야 되고, 아이들 낳아서 키워야 되고,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50대는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아이도 이제 뭐 대학교 들어가거나, 취직하거나, 결혼하거나, 뭐 분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돌아볼 시간의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를 내다봐야 될 게 있어요. 50대에는 이제 60대 전후가 되면 이제 직장을 때려치우게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또 사업도 조금씩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미래가 걱정이에요. 앞으로 살아갈 30년의 미래가 이제 걱정인 거죠. 그래서 50대들한테는 대체적으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 그래서 공소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50대들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80살까지 살고, 요새는 뭐 90살까지도 살고 그러기 때문에 80살, 90살까지 살 동안에 30년, 앞으로 이제 60세 때 그만두더라도 20, 30년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또 요새는 직장도 좀 일찍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50대 초반에도 뭐 명예퇴직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두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자녀들의 독립이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기도 하지만 한편은 두렵고 외롭기도 하단 말이죠. 본인 자체가.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홀로서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두 가지죠.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역사 속 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 그래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이 공부는 뭐 3, 40대들도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50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공부, 또 할 일, 60 넘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보는 거. 그 다음에 여가 활동하기, 봉사 활동하기. 서양 유럽의 부자의 기준은 뭐냐면, 유럽의 부자의 기준은 운동하는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이웃에게 봉사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게 부자의 기준이에요. 서양의 부자의 기준은 이웃에게 봉사,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 힘들고 안 좋은 상황, 이웃을 가지고 처하고 있는, 이웃이 처하고 있는 그런 뭔가 좋지 않은 상황에 저항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부자의 기준이에요. 한국의 부자의 기준은 뭐냐면 월 500만 원 이상 버는지, 2000cc 이상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 다음에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빚 없이 가지고 있는지. 딱 한국은 다 돈이 부자의 기준인데, 유럽은 부자의 기준이 전혀 달라요. 유럽은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유럽은 또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소통과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거, 뭐 이런 것을 훨씬 더, 그 다음에 취미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동양도 그런 것, 또 한국도 그렇게 가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사실은 부자인데 행복하지 않단 말이죠.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자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행복지수로 보면 한국이 거의 꽃이, 오히려 행복한 나라들은 그렇게까지 부자 아닌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을 조금 더 다르게, 부자의 기준도 좀 더 다르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일단 다산정약용, 우리 역사인물 중에서 가장 화려했던 삶을 살기도 했고 가장 힘들게 삶을 살기도 했던 다산정약용. 다산정약용은 40서부터 58세까지 18년을 유배 생활을 했으니까 뭐 가장 최악의 삶을 살기도 했어요. 형 한 명은 처형당하기도 했고 본인과 우의 형 하나는 정약전은 둘 다 유배를 당하기도 했고 뭐 이런 정도니까 집안이 뭐 완전 쑥대밭이 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 이 정약용은 40살 이전까지는 뭐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39살까지는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50살까지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50, 60 넘어서 그 20, 30년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거를 정약용을 통해서, 다산정약용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4살 때 뭐 엄청 귀한 집 자식으로 태어났고 아버지도 높은 벼슬 진주 목사를 했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뭐 약간 뭐 도지사급에 가까운 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잘했죠. 4살 때 천자문을 띄었고 7살 때 한시를 졌어요. 한시, 산이라는 한시인데 작은 산이 큰 산을 어떻게 가렸을까? 크기가 달라서라네 라고 하면서 원근법을 7살 때 산을,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는 게 거리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시에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사람인 거죠. 10살 때는 산미집이라는 시집을 발간해요. 본인이 산미집이라는. 이 산미집은 뭐냐면 눈썹이 끊어진 거예요. 한쪽 눈썹이 이렇게 끊어졌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엄청 놀림을 했죠. 뭐 너는 눈썹이 3개냐 뭐 이러면서 그것을 그렇게 비판하고 놀림받는 거를 오히려 시로 승화시켜서 시집으로 내는 긍정적인 타입인 거예요. 엄청 긍정적이, 꽤 긍정적이죠. 이 다산정약용도 여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약간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이 조금 더 긍정적이,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타입인 거죠. 22살 때 초시에 합격하고 2번 시험을 봐야 돼요. 옛날에는 초시하고 대과하고 28살 때 대과를 하고 그 다음서부터 뭐 꽤 뭐 정조한테 사랑을 받아서 정조가 죽을 때까지는 뭐 정말 잘 나갔죠. 정조가 사도세자 묘를 수원으로 옮겨요. 그러려면 이제 수원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한강을 건너야 돼. 뭐 그게 한두 명 건너는 게 아니라 뭐 말도 수십 마리 말도 그 다음에 신하들 궁녀들 다 끌고 가야 되니까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한강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조한테 그것을 맡기죠. 정조가 배다리를 설치해요. 그러니까 배를 쭉 연결해서 그 위에다가 합판을 까는 거죠. 나무 판자를 깔아서 그 위로 지나갈 수 있게끔 배다리를 설치해요. 다산정약용은 건축기술자예요. 대단한 능력가인 거죠. 그 다음에 화성에다가 이제 건물, 지금 그 수원에다가 화성을 설치해요. 그게 이제 원래는 한 10년 정도 가까이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다산정약용이 거중기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건축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2년 8개월 만에 화성을 건축해요.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어요. 그 정도로 건축가이기도 하고 기술자이기도 하고 대단한 능력가인 거죠. 뭐 쭉 그래서 한국 건축상에서 독보적인 건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 등재까지 했으니까 대단한 인물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뛰어나게 잘 나가던 사람이 정조가 다산정약용 39살 때 죽자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날린 거죠. 그래서 뭐 신유박해로 천주교로 몰려가지고 유배 갔다가 또 다시 강진으로 유배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엄청나게 좌절해가지고 정말 뭐 거의 인생을 포기할 텐데 이 다산정약용은 이곳에 가가지고 책을 500권을 써요. 그래서 500여 권을 써가지고 사실은 이제 2012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돼요. 누구랑? 헤르만 헤세하고 선정돼요. 헤르만 헤세도 유명인물로, 그 다음에 다산정약용도 동양 사람으로 최초로 한자가 생긴 이래로 한 명이 500권을 쓴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 일본, 뭐 한국 한자 문화권에서 가장 책을 많이 쓴 인물이 한자 문화권에서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죠. 딴 사람들은 정말 좌절할 텐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다산정약용은 주역을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헤르만 헤세도 뭐 당연히 주역을 사랑했어요. 칼융이라는 사람, 아까 처음에 칼융을 얘기했는데 칼융도 주역 공부를 꽤 많이 했어요. 칼융하고 헤르만 헤세는 비슷한 시기에 살아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이라는 책에 주역 이야기가 나와요. 좀 뒤에 다시 또 좀 얘기할게요. 그 정도로 서양 사람들이 주역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컸어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사실은 주역을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다산정약용은 자찬묘지명, 이거는 뭐 자기가 쓴 거예요. 자기 묘지명을, 묘지에 들어갈 글귀를 본인이 살아서 미리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찬묘지명이에요. 1000명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면 다른 책 500권 차라리 불태워버려도 좋겠지만, 만약 내가 저서란 책 중에서 주역사전과 상례사전만이라도 전승한다면 나머지 책들은 그냥 없애버려도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500권 목민심서, 흠음심서 뭐 이런 것들 다 불태워버려도 주역사전하고 상례사전 이 두 권만큼은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주역에 대한 아주 애착이 많았던 사람이, 아들에게 두 아들 학가와 학보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주역사전은 그야말로 내가 하늘의 도움을 얻어 지어낸 문자이다. 결코 사람의 힘으로 통할 수 있거나 사람의 지혜나 생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이 책의 마음은 가라앉혀 깊이 생각하여 그 속에 담긴 오묘한 이치를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의 자손이나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1000년에 한 번 나오더라도 배 이상 정을 쏟아 애지중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주역사전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주역사전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내 자손처럼 내 친구처럼 대줘라 라고 할 정도로
친구 윤영이에게 쓴 거는 주역에 빠져든 후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오로지 주역 일부만을 가져다 책상 위에 놓고 마음을 가다듬고 깊이 생각하며 밤을 낮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산어부를 쓴 정약전 형에게는 내가 처음에는 놀랐고, 정약전 형이 동생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는 놀랐고 중간에는 기뻐했으며 길에 가서는 무릎이 굽혀진 줄도 알지 못했으니 미용, 정약용에게 어떤 부류에 비교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약용을 엄청 존경하고 형이지만 동생에 대해서 엄청 칭찬을 한 거죠.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위에는 주역 이야기가 나와요. 산수몽께라는 산수몽, 위에는 산이고 아래는 물인 꾀예요. 산 계곡에 물이 있는 거랑 같은 거죠. 그 물은 밑으로 흘러서 들판에 물을 주기도 할 것이고, 산에 물이 없으면 나무들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몽이라는 거는 깨달을 몽자예요. 깨달을 몽자. 어린아이들을 깨닫게 하거나 사람을 깨닫게 하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산수몽계. 그런데 유리알 유리에서 주역계가 나온다라는 건 정말 독특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헤르만 헤세도 주역에 엄청난 심취했었고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도 주역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과 거부감을 좀 가지지 말고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주역도 서양 사람들한테 뺏길 가능성이 더 높다. 그것을 활용하는 칼륨도 아니마 아니무스를 또 헤르만 헤세도 소설책에 쓸 정도니까. 자, 타사는 주역을 연구하면서 주역을 7년 정도, 그래서 40세부터 47세까지 계속 주역을 고치고 또 확보하고, 처음에는 8권을 했다가 그 다음에 16권 했다가 그 다음에 24권까지 주역책만 24권을 쓸 정도로 대단히 많이 연구하고 관심을 가졌던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산 주역의 또 특징은 뭐냐면 노블레스 오블리지. 공자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공자께서 주역을 읽으시다가 손께와 입께에 이르자 탄식하며 말씀하시기를 덜고자 하는 자는 더하고 더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사람이 진짜 이익을 볼 거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공자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산 정약용은 왕이 백성에게 베푸는 것이 손께이다. 왕이 자기 것만, 양반이나 왕들이 자기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베푸는 것이. 그래서 아마 정조와 다산 정약용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산수몽께, 산택손께, 산택손은 뭐냐면 산 아래 연못이 있는 거예요. 산 아래 연못이. 이것도 아까 산수몽하고 비슷하죠. 산수몽은 산 아래 물이 있는 거고, 여기는 산 아래 연못이 있으니까 그 연못이 산에 있는 풀, 꽃, 짐승들을 살게 해주고, 들판에 곡식도 살게 해주고, 산에 있는 나무들도 살게 해줘서, 이게 산 위에서 연못에게 물을 내려주는 것은 오히려 왕이 사는 거고 양반이 사는 거고, 지금으로 보면 재벌들이 또는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야만이, 실제로 나누면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 백성들한테 돈을 주면 국민들이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재벌들의 물건들을 사고 그렇게 순환이 되는 거지. 백성들이 돈이 없으면, 국민이 돈이 없으면 물건 살 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역이라는 것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풍래 있게, 위에는 바람, 아래는 천둥 번개인데 이것도 덜어내서 함께 살자. 그래서 손은 아래로 덜어 위를 보태민고 이건 위를 덜어 아래에 보태미니 백성이 기뻐하고 그 도가 크게 빛난다는 것이다. 손께와 입께 모두 왕과 가진 자의 입장이 아니고 백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진 자들은 반드시 덜어내야 이익이 있음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했다는 거죠. 주역에서 이렇게 강조한 것이 공자이고 그 다음에 다산정약용이었다. 그래서 주역을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다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경주 최부잣집. 경주 최부잣집은 엄청 유명하죠. 1700년대서부터 이제 출발한 경주 최부잣집인데 엄청 부자였어요. 1년에 3,000석 정도 쌀이 났으니까 엄청난 부자인데 이분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사방백리니까 가로 세로로 보면 200리, 100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으로 보면 40km예요. 40km. 그러면 왼쪽으로 40km, 오른쪽으로 40km, 앞쪽으로 40km, 뒤쪽으로 40km. 사방 40km 쪽의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집안의 가훈이 뭐냐면 절대 벼슬을 하지 마라. 진사 이상, 아주 말단 벼슬 이상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돈이든 관직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우리는 부자가 됐으니까 돈과 부자를, 그러니까 관직을 둘 다 원하는 건 되지 않는다. 요새 뭐 장관들 가장 문제가 되는 거 그런 거잖아요. 뭔가 좀 관직에 갈 생각이 있으면 돈을 조금 좀 줄여야 되는데 돈 욕심도 너무 많고 관직도 가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 하자투성이어가지고 늘 말썽인 거죠. 그러니까 관직으로 장관이 되려면 돈을 좀 버리든지 돈을 벌려면 관직에 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둘 다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최씨 집안 경주 최부잣집은 그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후손들에게 가훈으로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우리는 부자니까 돈만 가지고 살아라. 그 대신 40리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굶어 죽지 않게 해라. 이 정도로. 그래서 3,000석이 나면 1,000석은 본인들 식솔들, 머슴들 이렇게 해서 살려주고 1,000석은 그 지역 40km 안쪽에 있는 사람들 다 나눠주고 1,000석은 손님들 왔을 때 먹는 걸로 하고 그렇게 3,000석을 나눠서 사용하고 또 마지막 부자인 최준이라는 분은 재산을 다 독립운동으로 다 제공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가난해졌죠. 어쨌든 이런 정도로 똑같은 부자여도 정말 지금 현대에서 이런 부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나누고 함께하고 이럴 수 있으면 그러면 그 회사는 더 부자가 되지 않을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더 많이 도와줘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산정약용은 애절양이라는 시를 써요. 애절양이라는 시를 쓰는데 애절양이라는 시는 본인이 유배지에서 실제 경험했던 일들을 시로 쓴 거예요. 여기서 애절양이라는 건 양은 양기, 그러니까 성기, 남자 성기를 절단한 거를 슬퍼하다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다산정약용 시대에 얼마나 폭정이 심했는지 세금을 강탈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갓 태어났는데 군역이라는 게 있어요.
군역은 뭐냐면 군대 대신에 군대를 가면은 그걸로 끝나는데 군대를 못 가는 사람들은 돈을 내는 게 있어요. 뭔가 이제 뭐 쌀로 내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세금을 내는데 갓 태어난 아이한테 군역을 매긴 거예요. 세상에 군대를 죽은 사람한테도 내고 죽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벌써 죽었으면 군역을 낼 필요가 없는데 군역을 내고 세금을 내고 또 갓 태어난 아이한테도 군대 못 갔으니까 돈 내라고 해서 소도 잡아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중에 농부한 사람이 내가 이제 앞으로는 절대 자식 안 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성기를 잘라서 근데 그 성기를 부인이 들고 사또한테 갔어. 근데 사또한테 못 들어갔죠. 당연히. 막아서. 그거를 보고 다산정약용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자기 성기를 자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시를 써요. 그 정도로 다산정약용이 오히려 본인이 저렇게 유배를 생활을 안 했으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삶을 이해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다산정약용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라. 주역의 산택손께와 풍레의 꾀를 가지고 민중의 고통을 함께하라. 택화역이라는 꾀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행동하라. 우리 이제 겨울생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행동하라. 힘들어도 의식주만큼은 포기하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면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의식주만큼은 책임져줘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의식주만큼은 책임져줘라. 의식주만큼은 책임져줘라. 50대는 저 중산간께죠. 산이 첩첩이 쌓여있는 그래서 이 산이 첩첩이 쌓여서 막혀있는 것 같은 뭔가 앞으로 이제 정년퇴직하고 20, 30년을 뭘 해야 되지라는 깝깝한 상황을 지나친 욕심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주역에서는 지나친 욕심은 내버려두고 잠시 멈추고 새로운 준비를 해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자기 직장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식들하고도 헤어져야 되고 직장하고도 헤어져야 되고 뭐 이런 헤어질 때 오히려 주역에서는 뭐라고 알려주고 있냐면 이별은 새로운 시작이다. 중심을 잘 잡은 이별은 오히려 잘 헤어지는 경우는 우리도 남자친구 사귀어서 헤어질 때 이게 뭔가 폭력적이고 집착적인데도 못 헤어지고 그냥 끌려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잘 헤어줌으로써 오히려 더 좋은 만남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머무르는 것, 인생에서 물러나는 것, 물러나는 것도 잘 물러나면 오히려 좋다라는 것을 주역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아주 먼 거리도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상사하고 갈등이거나 동료하고 갈등이에요.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은 가장 큰 조건이 그거죠.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보시면 훨씬 좋아요. 너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를 집에 와서 내가 먹여 살릴 것처럼 너무 생각해서 그래요. 그냥 좋은 모습만 보면 돼요. 좋은 모습을 가지고 칭찬만 해주면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 상대방의. 근데 나쁜 모습을 자꾸 보면 누가 불편해요? 내가 불편해요. 사람은 세상스럽게 아주 문제가 뭐냐면
좋은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오늘 올 때 이제 여기 올 때 보니까 능수화 꽃들이 많이 펴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 오면서 되게 이제 기분 좋게 왔으니까 능수화 꽃이 예뻤어요. 아마 내가 슬펐으면 되게 오기 싫은데 왔으면 능수화 꽃이 슬퍼 보였을 거예요. 능수화 꽃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상대방을 좋은 모습으로 보면 내가 행복해지는데 나쁜 모습으로 보면 내가 계속 슬퍼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늘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보면 좋겠다. 두 번째 문제. 세상에는 금자 들어가는 두 자 아주 소중한 게 있어요. 하나는 소금이에요. 소금은 없으면 안 돼요. 지구의 70%가 바다인데 소금이 없으면 지구는 벌써 썩었을 거예요. 소금이 있기 때문에 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황금이에요. 황금 없으면 큰일 나죠. 너무 좋아해서 문제죠. 독일 속담에 뭐가 있냐면 청소년들이요, 황금의 아름다움보다는 하늘에 있는 별의 아름다움을 봐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얼마나 청소년들도 황금을 좋아했으면 황금의 아름다움보다는 하늘에 있는 별의 아름다움을 봐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김재동이란 개그맨이 이거를 가지고 황금의 아름다움보다는 하늘에 있는 별의 아름다움보다는 내 발밑에 있는 꽃의 아름다움을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멋있죠. 이걸 받아서 김동완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동완은? 예, 저예요. 황금의 아름다움보다는, 하늘에 있는 별의 아름다움보다는, 내 발밑에 있는 꽃의 아름다움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봐라.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황금보다도, 별보다도, 꽃보다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아 줄 수 있는 건 딱 사람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자, 질문죠. 금자 들어가는 소금, 황금, 또 한다. 예,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죠. 늘 사주 보러 다니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은 없고 다 언제쯤 큰 돈 벌 수 있을까요? 예요. 지금 살지 않으면, 지금을 열심히 살지 않으면 미래는 존재할 수 없다 예요. 그래서 지금이 엄청 중요하죠. 영화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달나라에서 지구로 보리알 하나를 던졌을 때 지구에 세워져 있는 바늘 위에 올라갈 확률만큼 우리가 만날 확률이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그 정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조선 때 태어났으면 못 만난 거죠. 고려시대 때 태어났어도 못 만나고, 지금 이 시대 때 태어났어도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안 태어났기 때문에 만난단 말이죠. 그 인구들을 다 따지면 엄청난 인연들이에요. 우리가 그 인연들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보면, 그러니까 집에 데리고 가서 살 사람만 분석하고 나머지는 분석할 필요가 없다. 그냥 좋은 모습만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 대신 집에 데리고 가서 살 사람은, 내가 밥 먹여주고 이럴 같이 살 사람은 분석해야 되지만,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도 분석한단 말이죠. 직장에 있는 사람들 다 분석하고 이러면서 분석하는 거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엄청난 소중한 인연들이니까 좀 그 소중한 인연들한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 고생했습니다.